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핵심만 뽑아 간단 명료하게 쏙쏙 정리해 봅니다. 이슈가 먼데이.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죠. 정치 분석계의 제갈량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 나와 계시고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손수조 정책연구원 리더스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손수조 대표는 닉네임을 하나. 우리 맞아요. 최수장님이 지어오시기로 하셨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이제 대기 시간에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네. 동두천의 봄날. 누가 들으시면 큰일 날 지금. 동두천의 봄날. 좋아요. 감사합니다. 준비해온 거 서로 얘기해 보죠. 저도 우리 제작진과 상의해서 저희도 하나 준비했는데 네. 여의도 해부 일타 강사 손수조. 아, 여의도 해부 일타 강사. 저는 우리 정치 이제 분석계 너무 좋은데요. 제갈량이시니까. 아니 이게 이제 정치를 지망하고 계시고 네. 네. 이번에 출마를 하셨었어요. 그랬죠. 네. 동두천. 네, 지역구가 동두천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구 인분에는 네. 다시 당선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정치 분석 못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다시 당선되는 게 제일 이런 중요한데. 깊은 뜻이. 네. 그래서 그럼 좋아요. 그럼 이제 항상 수식어로 네. 옛날에 뭐 우리 인동초 김대중 뭐 이런 네. 것처럼 무슨 저기 그 정주영 씨도 뭐 이렇게 그쵸. 그 재단 아산 재단이 원래 네. 그 정주영 씨 호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동두천의 봄날을 호처럼 야. 계속 이제 저는 동두천의 봄날 손수조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많고 많은 것 중에 동두천의 봄날인가요? 그러면 제 지역구가 동두천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만큼 방송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해 본 적이 없네요. 동두천 얘기가 우영우 너무 변호사도 감사합니다. 이제 거기가 봄날의 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 이미지도 약간 비슷한 이미지 그럼 보셔가지고 좋습니다. 본인이 결정해 그러니까 주세요. 직접 이제 하시면 됩니다. 너무 좋은데 여의도 분석 일타 강사, 네. 요걸로 선택을 할게요. 왜냐면 네. 또 동두천에 우리 또 의원님 계시기 때문에 들으시면 혹시나 또 혹시나 오해를 오해하실까 그런 봐 직접 소심함을 너무 소심해서 일타 강사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선택하셨으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네. 여의도 해부 일타 강사 손수조 정책연구원 리더스 대표로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너무 모셨습니다. 근데 오늘 최 수장님의 그 장면과 해몽이 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멋있었어요. 거꾸로입니다. 이 의미 때문에 이 장명을 한 거기 때문에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고민한 결과가 알겠습니다. 선우가 바뀌어도 아름답습니다. 아니 뭐 다음 선거 때 동두천의 봄날 쓰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핫pit치고는 정말. 평소에 정말 쓰셔야지 홍보 좋네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반짝하려 그러면 잘 안 됩니다. 지금부터 해야 지금부터 되네요. 꾸준히 하셔야지. 그러면 때때로 이렇게 4년 할게요. 내내 홍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의도 해부 일타 강사 이렇게 먼저 인사드리고 가실 때는 동두천의 봄날. 둘날도 되나요? 지금 YTN의 노출 여부가 가장 선거 판세를 좌우한다고 보셔야지. 4년 동안 꾸준히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슈가 먼데이니까 먼데이답게 네. 저희가 이슈 이번에 제기된 것들 하나하나 꼼꼼히 네.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오늘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죠. 드디어 이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당원 당규 개정안 그게 통과가 되는데 네. 오늘 온라인 생중계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 오늘 통과 여부 통과되겠죠, 최 소장님? 네. 지금 통과는 거의 기정사실로 봐야 되고요. 그 문구가 이제 그건데요. 네.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그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단서 조항이 추가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인데 약간 좀 너무 넓다고 그럴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정치적으로 확률이 높진 않지만 대통령 탄핵 같은 사건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냥 규정 그대로 해석하면 만약에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탄핵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러면 요 규정을 경직적으로 해석하면 실은 이재명 대표는 출마를 못하는 것처럼 될 수는 거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이렇게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원칙은 안 되는 걸로 하고 예외를 허용하는 건 제가 보기엔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지금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거든요. 네.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약간 단서 규정을 추가하는 정도 되는 거는 이거는 좀 과한 면이 있고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라는 것도 해석의 여지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냥 약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이제 그 같은 친명으로 분류되었던 김영진 의원님이나 정성호 의원님이나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최근에 책을 쓰셨던 우상호 전 의원님 같은 경우도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거는 그래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일리 있는 문제 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아니었잖아요. 원래는 전국 단위 지방선거가 있을 때 이제 이것을 이제 유예하는 쪽으로 원래 하다가 이게 말이 되냐 하니까 더 지금 최 소장님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됐단 말이에요. 네. 우리 손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제 이 민주당에서 이제
그 프로세스대로 아마 통과는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대표적으로 김동연 지사께서 또 이의가 있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당헌 당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룰을 선수가 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비춰지는 모양새가 특정 선수에 맞춰서 룰이 바뀌어지는 듯한 모양새를 지금 취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김동연 지사 역시 누구를 위한 민주당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민주당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시고요. 이 민주당이 당헌 당규 개정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긴 합니다. 예전에 당헌 80조 논란도 있었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때도 뭔가 이제 기소되거나 이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 부정부패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그 이제 당무를 정지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마치 이재명 대표를 위하여 그것을 없애는 듯한 논란이 있었다가 물론 제유예시켰지만요. 그리고 뭐 재보궐에 이제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후보를 안 낸다라는 당원도 있었으나 그것도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던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당원 단규 룰을 마치 누군가에 의해서 끼워 맞추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굉장히 불공정해 보이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특히나 이 불공정한 이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봤을 땐 왜 굳이 이 타임에 누구를 위하여 룰을 이렇게 불공정하게 하느냐라고 네. 의문을 충분히 제기할 수 네. 있겠죠. 잠깐 뉴스 속보가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이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고 있는 김만배 신앙림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 저희 YTN 속보로 들어와 있어서 잠깐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자, 그 주말을 달궜던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른바 애완견 논란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그 기소와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이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언론이 너무 검찰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쓰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법정 출두하면서 얘기했는데 최 소장님, 이 검찰의 그러니까 이 애완견이라 이 표현 이거 우리 거의 언론에 대해서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좀 도가 지나쳤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이 또는 윤석열 정부가 어떤 심판받았던 여러 가지 중에 논란 중에 하나가 회칼 논란이었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언론을 대상으로 해서 이 회칼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거가 국민 정서를 건드려서 한 건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회칼과 애완견 중에 뭐가 더 나쁘냐를 뭐 비교할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뭐 그 좋게 평가할 수는 없는 사안이죠. 근데 내용을 좀 봤었어요.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한번 좀 아니 도대체 무슨 사건이길래 이렇게 좀 외환견 같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정치인으로서 좀 과도한 표현이라 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 얘기는 그거더라고요. 지금 이 대북 송금 관련돼서 그날 재판 나온 게 하나는 이화영 전 부지사랑 뭐 경기도 차원에서 했다. 이런 이제 그 어떤 이런 뭐랄까 이 어떤 남북 정상회담 또는 이제 경기도의 남북 관계 회담을 위한 건데 그거 이외에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 본인들이 뭐 주가 조작이나 쌍방울 그룹 차원에서 그룹 차원의 회사 이익을 위해서 대북 사업을 한 거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어떤 네. 반론 같은 거예요. 네. 근데 그거와 관련된 재판이 또 나왔어요. 이른바 안부수 재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일종의 이재명 대표 해석에는 이게 민주당 주장이 약간 입증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주장 입증된 것 같은 거는 제대로 본회를 안 하고 이제 어떤 검찰 쪽 얘기랑 또 재판부 쪽 얘기만 너무 일방적으로 하니까 그거에 대한 서운함을 얘기하면서 앞에서 약간 일장연설이라 그럴까요? 일장연설 같은 걸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검찰의 외환견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거는 또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바보냐 네. 그러면서 예. 본인의 논리를 얘기했어요. 네. 네. 우리가 언론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분석 기사도 있고 스트레이트 기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불만이 있으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거나 민주당이 생각하는 해석을 여러 가지 뭐 최고위원회라든가 등등을 얘기하면 어차피 그건 또 언론이 써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공방 과정을 통해서 그거를 다루는 게 언론의 네. 미션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뭐랄까 민주당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언론의 애완견이라고 표현한 거는 이러저런 서운함은 있을 수 있어도 그냥 그건 정치 활동 연장으로 주장을 하면 되는 거지 너무 좀 약간 과한 표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취사 선택하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이런 언론 보도가 있는데 왜 안 써주느냐라고 하니까 또 그러니까 유리한 보도는 본인들한테는 이른바 정론 직필이 되는 거고 불리한 보도는 이게 왜곡 보도가 되는 건데 이런 어떤 말하자면 선별적인 그런 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손 대표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러니까요. 아주 선택적 정의, 선택적 선별적인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 국가의 권력 중에 뭐 입법, 사법, 그다음 행정 그리고 이제 와치도그로서의 언론이 또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장악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입법부 말고는
모든 것을 지금 불신하고 있어요. 사법, 뭐 행정 다 불신하고 이제는 언론까지 뭐 애완견 표현이 나왔는데 애완견 표현도 이제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충격적인 발언인데 그 이후에 또 나왔던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던 뭐 양문석 의원이라든지 등등의 분들이 뭐 애완견처럼 격조 높은 표현까지 쓰시냐는 식으로 뭐 이렇게 또 네, 비아냥거리시긴 또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국힘에서는 심지어 국회 윤리위 제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정도로까지 경고 등이 이제 켜질 전 이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가 모든 그 사법 결정이라든지 언론의 이런 보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불신임하고 그렇게 폄하하는 것으로 가버리면요. 정말 이건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입법부가 가장 문제인데요. 네. 양문석 의원은 함술 좀 더 나가셨네 한 발짝. 기레기라고 하지 왜 그렇게 격조 놓게 애완견이라고 해서 비난받는 일인지 모르겠다. 애완견에 대한 지독한 모독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가셨죠? 양문석 기레기까지 의원은 나왔어요. 거꾸로 생각하면 약간 일관성 있으신 것 같아요. 예전부터 선거운동 과정부터 이렇게 말을 좀 과한 얘기를 일관성 있게 하기 때문에 네. 뭔가 그 이후에 뭔가 이러던 종합적인 판단이 작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저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표현 자체가 이건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거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그냥 드라이하게 얘기하기 너무 또 길어서 그러면 사법적 지금 위험도를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게 그게 좀 오버한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만한 판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총선이라는 심판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국민께서 이재명 대표의 그런 어떤 법적인 사법적인 문제까지 모두 그것을 양해하고 구하고 양해를 해서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최민희 의원께서는 이것이 리스크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오만한 판단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드는 생각 그러면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러면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11개 혐의로 지금 재판 중에 있다고 얘기하기 너무 길고 그래서 지금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이상민 전 의원이죠. 이건 히틀러 시대의 괴벨스의 선전선동술 같아. 이건 뭐 우기고 잡아떼고 뒤집어 씌운다. 뭐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뭐 커뮤니케이션 쪽에도 관심 있는 최 소장님 지금 이걸 어떻게 불러 사법 리스크가 아니면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이상민 전 의원이 히틀러 시대를 암사하신 것 같은데요. 그건 이제 거기는 선거도 사라지고 등등 그런 거였고 예. 거기에 비교할 바는 아니고 거기는 네. 이제 전두환 시절과 좀 비교하는 게 오히려 히틀러와 좀 가깝다고 봐야 되고 네. 사법 리스크라고 뭐 여러 가지 공방은 할 수 있죠. 민주당 입장에서 또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쪽 분들은 얘기할 건데 그렇다 해서 뭐 언론이 그 말을 들을 것도 아니고 예. 그냥 뭐 이렇게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라고 부르면 그냥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 쪽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정치적 입장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분들은 또 그렇게 주장을 서로 하시면 이제 시청자분이나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또 하나 그 핫한 게 나왔어요. 지금 이번 초선이죠. 등원한 이제 박정훈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그 위증교사와 관련한 그 전화 녹취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건 좀 그 어떤 내용인지 손 대표님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도 들어오기 전에 이제 그 기사를 봤는데 이제 위증교사와 관련된 그 이제 수행 비서 했던 분으로 그렇죠. 알고 있어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죠. 시장 수행 비서에게 그러니까 이재명 전 시장이 이렇게 말을 해주면은 좋을 것 같다,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한 그 통화 녹취가 공개가 된 겁니다. 통화 녹취를. 그러니까 네. 박정훈 의원께서 기자회견을 하신 거죠. 네. 기자회견을 하셔서 이 통화 녹취를 이제 오픈을 하셨고 이거야말로 위증 교사가 확실하다. 네. 이것이 위증 교사가 아니라면 대한민국에서 위증 교사라는 건 사라져야 된다라고 네. 말씀하실 정도로 명확한 증거인이 판결을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최 소장님 법조계에서는 지금 하는 이 사건보다 오히려 이 위증교사 얘기가 사건의 개요가 비교적 단순하고 그다음에 증거가 빨리 좀 나왔기 때문에 일찍 결론 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뭐 법조를 이걸 담당하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네. 제가 그 법률적으로 얼마나 그럴지는 좀 이제 장담하기는 어려운데요.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크게 세 가지가 얘기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재판이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위증교사 문제.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공직선거법을 둘러싼 문제.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얼마 전에 이화영 전 부지사 그렇죠. 있었던 네. 대북 송금을 둘러싼 제3자 뇌물죄 논란. 네. 세 가지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이제 확률이 좀 있는 네. 걸로 보고 있고
백현동 사건이나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사건의 덩어리가 워낙 커서 네. 그건 지금 증인만 한 200명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아직 1심도 결론이 안 그렇죠. 그래서 났잖아요. 그거는 이제 좀 꽤 장기로 네, 네.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위증 교사는 이제 소위 우리 이제 주범 종범 얘기할 때 네.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받았던 사람은 처벌을 감수하고도 자기가 얘기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본인이 처벌받고 싶어하는 사람 없기 때문에 네. 통상적으로 그런 점에서 이제 근데 민주당 쪽이나 이재명 대표 쪽 입장에서는 내가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가 없다. 네. 그냥 그 사람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네. 이런 또 해명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서로 말 그대로 공방 중인 사안이어가지고 네. 뭐 그거는 재판정에 가서만 알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손 대표님 여기서 이제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그 다음에 다른 거는 금고 이상의 형만 확정되면은 어쨌든 이제 피선거권이 이제 박탈되는 박탈되는 거다. 거죠. 네. 여기 이재명 대표는 11개를 지금 넘어서야 되는 사안이라 그래서 이제 뭐 지뢰밭이다 사법 리스크라는 얘기 나오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걸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고 그러니 참 딱하긴 합니다만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앞길에 대해서 손 대표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지금 어디 혐의가 좀 위중할 거라고 보세요? 소장님 말씀 주셨던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이제 아마 앞으로 계속 그런 사법 과정들이 이어질 텐데 그때마다 아마 언론의 주목도는 계속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사법적인 부분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리마인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께서는 까먹으려고 해도 다시 이재명이 이런 죄를 지었지. 까먹으려고 해도 다시 이런 죄도 또 지었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그 대권 가도가 굉장히 지뢰밭이실 것이다. 그게 뻔히 보이는 상황이에요. 성일종 사무총장이 그래서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삶이 좀 소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게요. 그런 또 말씀까지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 지점에서 국민의힘이 좀 정신을 잘 차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랑 네. 지금 지난 총선 때 윤석열 정부가 그 이제 우리 강서구청장 같은 경우도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를 다시 공천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야 이게 그러고 우리나라가 그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있던 모든 선거를 통틀어서 그런 전례가 없는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거든요. 아니 저렇게 왜 막 나갈까 생각하면 그때도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믿었던 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였어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하나를 믿고 국정을 좀 약간 엉망진창으로 한다 그럴까요? 근데 제가 보기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건 객관적 사실로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그거를 가장 어떤 본인이 대권 가도까지 가는 가장 중요한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이. 네. 그런 거라든가 뭐 국회 운영이라든가 뭐 상임위 배분이나. 근데 그렇게 이거는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도 왜 지금 지지율이 국민의힘은 반사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네.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왜 이렇게 낮은가 해서 물론 정치라는 게 한편으로는 이제 공격하는 게 있을 수가 있지만 어떤 상대 진영을 비판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할 일을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아. 상대방 뭐랄까 비판하는 거에 무사한 일 취해가지고 정부가 해야 될 일, 여당이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사법 리스크에만 이제 어떤 비판만 하면 총선 패배의 공식을 답습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혁신해야 될 몫을 그 남을 비판하는 걸로 대체하려고 하면 안 된다. 비판을 비판들 하더라도 이렇게 혁신해야 될 몫에 대해서 좀 뭔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